제12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오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에 질문이 있으신 경우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발표자에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발표 자료와 포스터 논문도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자료 처리 및 활용을 주제로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 최필근 실장님께서 좌장으로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최필근 실장님, 세션을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2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두 번째 세션 좌장을 맡게 된 통계방법연구실장 최필근입니다. 이번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자료 처리와 활용을 위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소개하고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 후에 토론자의 논평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경북대학교 김영민 교수님, 전남대학교 고봉균 교수님, 그리고 통계청 김영란 사무관님께 세 분께서 발표해 주시겠으며, 토론회는 연세대학교 임종호 교수님,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김정민 선임연구원님, 한남대학교 전계형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발표 시간은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유의해 주시고요. 토론 시간은 5분에서 10분 사이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15분 정도 되면 사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질문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그리고 토론 시간에 현장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로 경북대학교 김영민 교수님께서 재현 데이터의 유형성 평가 척도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통계학과의 김영민입니다. 혹시 마스크를 쓰고 발표를 해야 되나요? 네, 마스크 보셔서. 제12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에서 재현자료의 유용성 평가 척도에 대해서 발표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연구는 신시내티 대학의 김항준 교수님과 경북대학교 박사과정의 이주희 학생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목이 재현과제의 유용성 척도다 보니까 유용성 척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재현자료가 뭔지를 이해하는 게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재현자료에 대해서 개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현자료의 재현자료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크게 방향성을 갖고 측정을 하는데, 먼저 스페시픽 척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글로벌 척도라고 두 개 얘기를 합니다. 스페시픽 척도의 경우는 보통 통계적 추론에 기반해서 많이 측정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개별 변수들의 특성을 나와서 측정을 하는데 추후에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용성 척도도 약간 다양하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성향 점수 기반의 유용성 척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 척도에 대한 성능과 실제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요약과 토론할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재현자료는 무엇이냐면, 재현자료는 원자료에서 전체 분포나 조건부 분포를 추정한 후 랜덤하게 새롭게 생성된 자료입니다. 밑에 식을 보시면요, 우리가 F라는 어떤 분포의 특성을 이해한다는 이 분포를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우리가 세타의 모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Y를 우리가 랜덤하게 생성됐을 때 우리는 그걸 원자료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F는 그냥 모집단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YI를 가지고 세타를 추정한 다음, 즉 세타를 구한 다음에 이 세타에 추정된 거를 다시 함수에 넣은 상태에서 이 함수에서 다시 YI 틸다를 생성하는 것을 재현자료라고 합니다. 즉 YI는 원자료고요, YI 틸다는 재현자료가 됩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원자료인데, 원자료가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방향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은 이제 보시면 이제 회색 색깔이 있는데, 회색 색깔이 원래 원자료고요. 그다음 파란색 색깔이 이제 재현자료, 우리가 생성된 재현자료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잠시만요. 이게 넘어가나? 마우스가 없으시죠? 왜냐면 이게 넘어가는구나. 네.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그레이 색깔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나타나게 되는데 동일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재현 자료는 기존의 데이터하고 오리지널 데이터 당연히 다른 데이터고요. 또 재현 자료를 생성할 때는 데이터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거, 당연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런 재현 자료를 생성하는 기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부분 재현 자료와 완전 재현 자료입니다. 부분 재현 자료는 원자료에서 정보 보호 대상의 변수들만 생성한 자료입니다. 즉 예를 들면 연령 소득 중에서 우리는 소득을 정보 보호하고 싶다 했을 때 소득만 재현 자료를 생성한 후 연령과 소득을 같이 그러니까 원자료인 연령과 재현 자료인 소득을 같이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자료에는 그럼 무엇을 이용해서 하느냐? 보통 조건부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재현 자료를 생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집된 원자료의 연령과 변수분들 간의 관계성을 추정을 하는데 이 추정을 통해서 추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원자료를 연령 기준으로 소득 변수를 다시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료와 연령과 소득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연령을 기준으로 소득이라는 데이터를 추정을 해서 연령과 재현된 소득을 같이 공표하게 됩니다. 그럼 완전 재현 자료는 무엇이냐? 원자료의 모든 변수들을 대상으로 재현 자료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즉 원자료의 특히 이거는 앞에는 조건부 분포였다면 이거는 결합 분포를 이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령도 똑같이 우리가 재현 자료를 생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의 예를 들면 원자료 100명의 응답자의 연령 소득들에 대한 결합 분포를 추정하게 되고요. 추정된 결합 분포에서 100명의 가상 응답자에 대한 연령 소득의 재현 자료를 생성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재현 자료의 장점이 무엇이길래 재현 자료를 하느냐? 첫 번째 자료 이용자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즉 동일한 수준의 정보 보호를 가지고 있는 방법들 중에서 가장 정보 손실이 적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포를 추정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분포를 추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가 통계적 추정이나 방법들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밑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통계적 분석 방법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의 통계적 데이터 갖고 분석을 하려는 시행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원자료 분석과 거의 동일한 100%는 아니지만 동일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보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반영하게 됩니다. 여기서 불확실성이라는 건 앞에서 제가 재현 자료를 보여드렸을 때 이게 보일 때마다 다른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원자료에다 재현 자료 첫 번째, 두 번째마다 데이터가 다르게 나오는데 이런 거를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무언가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통계 제공 기간 측면에서 어떤 게 장점인가? 이제 완전 재현 자료, 부분 재현은 조금 다르지만 완전 재현 자료의 경우에는 정보 제공자의 실제 값이 공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현 자료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근데 재현 자료를 작성했는데 문제는 얘는 마이크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량이나 통계청이나 약간 통계 추정치나 이러면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통계적인 방법을 추정할 수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공개되는 게 마이크로 데이터로 되고 품질도 마이크로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연구를 집중했죠.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걸 평가하는 칙도로요. 먼저는 스페시픽 칙도는 원자료와 재현 자료를 활용해서 계산한 특정 통계량이나 모형의 결과값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별량일 때는 그러면 평균, 분산, 중위수 또는 분위수 같은 경우, 그다음에 다별량일 때는 상관계수를 본다든지 아니면 선형 모형의 개수 또는 로지스틱 회계모의 개수에 대해서 개수를 값을 원자료와 재현 자료를 비교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척도의 경우에는 원자료와 재현 자료 사이의 전체적인 모양의 차이, 그러니까 결합 분포의 차이를 비교하게 되는데 또 데이터상에서는 그냥 거리의 차이가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분포로 접근한다면 분포의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두 자료의 분포의 차이가 커질수록 재현 자료의 품질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원자료와 재현 자료의 거리든 멀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품질이 감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두 개가 구분이 잘 안 돼야지 재현 자료는 잘 만든 겁니다. 네, 그러면 스페시픽 척도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인터벌 오버랩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간단합니다. 원자료와 재현 자료의 개별 추정량 95% 신뢰 구간을 추정합니다. 그다음에 재현 자료의 95% 신뢰 구간을 다음과 같이 LS, US라고 하고 원자료를 95% 신뢰 구간을 L0, U0라고 합니다. 그럼 그다음에 두 신뢰 구간의 교집합을 계산해요. 교집합을 계산해서 LI, UI라고 교집합을 정의하게 됩니다. 교집합 구간을. 그다음에 인터벌 오버랩 칙도로 I라는 다음 식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럼 이 I라는 식이 어떻게 되냐? 두
실내구간이 거의 동일하게 되면요, UI와 LI와 U0와 L0, 그다음에 US와 LS가 거의 같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i라는 값은 1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재현 자료를 잘 만들었으면 i라는 값이 1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고요. 만약 두 실내구간이 오버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두 데이터의 특성이 서로 멀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성이 완전히 구분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UI와 LI가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UI와 LI는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벌 오버랩 측도는 0에 가까워지는 거죠. 즉 이거는 인터벌 오버랩 측도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고 1에 가까울수록 좀 좋은 추정량, 그러니까 좋은 재현 자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걸 보여주는 측도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회귀 분석이나 뭐 로지스틱 회귀 분석 개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한 가지만 있지 않고요, 여러 개의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개의 변수에서 보통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하느냐, 이게 100% 좋다는 건 아니고요. 추천을 하냐면 보통 평균을 쓴다. 이 인터벌 오버랩 측도에 평균을 쓰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성향 점수 계산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글로벌 측도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변수가 여러 개가 되면, 데이터가 커지면 그 데이터를 각각의 모든 구조라는 하나의 멀티베리에이트를 비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멀티베리에이트 분포를. 그러면 이 성향 점수라는 게 뭐냐면 그 멀티베리에이트 구조로 하나의 유니베리에이트, 일별량 형태로 바꿔서 비교를 하고 싶기 때문에 제한된 아이디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걸 성향 점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자료와 재현 자료가 존재합니다. 원자료와 재현 자료 각각 존재하고 성별, 나이, 소득, 병원 기록이 존재했을 때 이거를 이제 통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통합을 하면서 y라는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는데, y는 원자료일 때는 0으로 표시하고요, 재현 자료일 때는 1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y를 종속 변수라는 분류 모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많이 적용되는데, 분류 모형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y를 예측하기 위해서 성별, 나이, 소득이 병원 기록에 들어가고 y를 예측하는 확률 값을 로직이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확률 값이 바로 성향 점수가 되는 겁니다. 성향 점수는 그래서 이 성향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향 점수 포함 통합 자료를 두 개, 원자료와 재현 자료로 다시 분류해서 이 성향 점수를 비교하게 되는 거죠. 즉 성별, 나이, 소득, 병원계를 개별 변수들을 전체 비교하는 게 아니고 성향 점수 하나를 갖고 원자료와 재현 자료의 차이를 비교하려고 하는 게 성향 점수를 활용한 글로벌 측도에 대한 성향 점수를 활용한 측도의 글로벌 측도입니다. 그러면 성향 점수를 활용한 글로벌 측도에서 어떤 측정량이, 쉽게 말하면 측도가 있느냐, 되게 다양한 측도가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했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성향 점수 평균 제곱 오차입니다. 성향 점수 평균 제곱 오차는요, 여기서 PJS는 성향 점수, 아까 말했던 그 성향 점수고요. 그다음에 캐피탈 N은 원자료와 재현 자료의 수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음과 같이 평균 제곱 오차를 정하는 거고요. 이때 2분의 1은 전체 데이터 수분의 재현 데이터의 수.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2분의 1이 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동일한 데이터 수를 뽑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PMS 레이쇼는 이렇게 말하면 익스펙테이션을 취해가지고 레이쇼를 정해주는 거고, SPMS는 표준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 외에는 뭐 스펙스 척도, PO50 척도, 그다음에 U 척도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분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스펙스 척도는 콜모그래프, 스미로프 스태티스틱을 활용해서 진행되는 거고요. PO50 척도는 잘 분류된 비율에서 50%를 빼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분류가 잘 되지 않을수록 우리는 재현 데이터를 잘 생성했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걸 얘기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U 척도는 윌콕슨 랭크 썸 테스트 세트를 활용해야 됩니다. 즉 결국은 두 개의 일별량, 그러니까 성향 점수가 일별량을 갖고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두 개에 대한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 이제 그 분포 비교처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측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다면, 이제 이거를 실제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어떤 측도가 좋고 우리가 실제 재현대를 생성했을 때 어떤 측도에 대해서 봐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세팅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복잡한 구조를 반영해요. 실제 저희가 재현대를 생성하다 보면 범주형과 연속형이 막 연결되고 복잡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 가장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게 복잡한 구조를 가져가는 시뮬레이션 원자료를 생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K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KS 있는데, 우선은 범주형 자료는 어떤 X1, X2, X3, X5로 생성되고 각각의 레벨은 2, 4, 2, 2, 3입니다. 근데 연속형 자료는 다별량 분포에 추정을 하는데 Y1, Y2, Y2를 생성하는데 이 어떤 연속형 관련된 퍼포먼스 컴포넌트와 각각의 이제 각 카테고리별에서 서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연속형과 카테고리 서로 관계가 있게 시뮬레이션 세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총 5개의 범주형 변수와 3개의 연속형 변수를 갖고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재현자료 측도를 하려면 결국 재현자료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가장 심플한 방법 세 가지를 제가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신스팝은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R 패키지에서 개발됐고요. 실제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웹사이트에서는 신스팝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팀들이 같이 팀들이 신스팝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활용도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신스팝은 또 이제 재현자를 생성할 때 가장 큰 특징이 순차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순차적이란 뭐냐면 하나의 변수를 생성하고 나서 그다음 다음 변수를 생성하고 그다음 변수 생성하고 이렇게 순서를 순차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간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간다는 거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나오냐면 어떤 변수부터 시작을 하지? 즉 순서가 중요합니다. 선택된 순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재현자료의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 이 순서에 의해서 재현자료의 퍼포먼스가 좀 달라지긴 해요. 실제로 신스팝에서는. 그다음에 또 신스팝에서는 그래서 이런 각각의 모형, 하나의 변수 추정한 각각의 모형을 만들 때 우리가 모형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카트, 비모스적으로 카트를 많이 활용되지만 통계, 회귀 분석이나 모수적 방법처럼 회귀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 같은 걸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첫 번째 변수는 항상 샘플링에서 그 방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R 펑션을 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조금 빨리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R 패키지로 해서 이렇게 생성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카트와 파라메트릭 방법으로 제가 재현자료를 생성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베이지안 비모수 방법은 베이지안 방법으로 해서 생성합니다. 거기서 베이지안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진 않고 그냥 혼합 모형, 비모수 혼합 모형이 뭐냐면 6개의 정규 분포를 서로 웨이트로 나눠서 그냥 결합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플한 방법입니다. 실제적으로 요 왼쪽에 있는 타겟 덴서티를 오른쪽에 이제 정규 분포 6개를 웨이트로 나눠서 결합했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시뮬레이션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한 모집단의 20만 개의 데이터를 먼저 생성했습니다. 그다음에 20만 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추루값도 당연히 20만 개가 추루 모집단을 사용해서 추루 회귀 분석 개수와 로지스틱 회귀 분석 개수도 찾았고요. 그다음 여기서 우리가 표본수 100개, 500개, 1000개의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1000번 반복했습니다. 이 1000번 반복해서 실제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보려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여기서 또 다른 측도를 저희가 한번 했는데 재현자료 생성 방법론의 평가 측도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통계학에서는 많이 활용되는데 95% 신뢰 구간의 커버리지 프로버비리티입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이 방법은 먼저 모집단으로부터 원자료를 생성한 후에 각 자료에서 원자료를 1회 생성합니다. 재현자료를 1회 생성하고 생성된 재현자료로부터 활용해서 95% 신뢰 구간을 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 95% 신뢰 구간이 원자료의 참값을 포함하는 경우를 카운트하게 되는데 이 카운트하는 게 결국 이게 95% 신뢰 구간의 커버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5% 신뢰 구간의 커버리기 때문에 가장 모형이 잘 맞을 때는 95%가 되는 겁니다. 0.95가 되는 겁니다. 0.9보다 커도 좀 성능이 떨어지는 거고 작아도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95%가 나왔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생성했던 원자료와 재현자료의 산포도입니다. 왼쪽 위에 있는 거는 재현자료 Y1, Y2의 재현자료, 그러니까 원자료입니다. 원자료는 파란색으로 표현됐고요. 재현자료는 이게 X 빨간색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는 카트, 신스팝의 카트, 왼쪽 밑은 신스팝의 파라메트릭, 오른쪽 밑은 베이지 방법입니다. 베이지 방법을 활용한 겁니다. 이거를 제가 이게 잠시만요. 항상 하죠. 이게 원래는 넘어가는군요. 이렇게 하면 어이구 잠시만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왜냐면 클릭을 하면 넘어가거든요. 화면을 붙여놨는데 왜냐면 재현자료가 동일한 원자료에서 어떻게 변환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 넘어갔는데 실질적으로 파라메트가 지금 아마 모수적 방법론의 성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원래는 제가 이제 제너럴하게 듣다 보니까 상당히 더 성능이 잘 안 맞고요. 그다음에 카트와 베이지 방법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물론 각각의 방법의 특성이 있지만 여기서는 재현자료 방법의 특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하여튼 데이터마다 재현자료마다 약간 계속 변형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Y1과 Y3에 대해서도 똑같이 베이지랑 카트는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라메트는 약간 좀 성능이 떨어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Y2, Y3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음은 성향 점수 PMS, 아까 말했던 PMS 레이쇼와 인터벌 오버렛을 통해서 5분 남았습니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터벌 오버렛은요, 여기는 통계량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프로펜티 스코어에도 제가 한번 적용해봤습니다. 지금 원자료를 성향 점수를 갖고 컴피던스 인터벌을 구하고 재현자료를 갖고 성향 점수 컴피던스 인터벌을 구해가지고 값을 비교했더니만 PMS 기본적으로 시스팝의 카트 방법이 표본이 커지더라도 안정적이 되고요. 둘 다 보여줄 수 있고 베이지 방법은 비슷하게 쫓아가긴 하지만 역시 카트 방법이 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PMS는 작을수록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인터벌 오버렛은 1로 가까이 갈수록 좋은 거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회귀 분석의 추정치 절대 차이와 비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치 값 절대적인 걸 비율을 확인한 거죠. 그랬더니 첫 번째 윗줄은 추정치의 차이를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왼쪽은 표본이 500개, 그 다음에 오른쪽은 표본이 1000개, 그 다음에 왼쪽 밑은 레이셔입니다. 두 레이셔의 비교를 나타낸 겁니다. 두 개를 같이 보여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추정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의 차이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 인터셉터에 대한 이게 아까 왼쪽 밑에 빨간 것 같은 이제 파라메트릭 같은 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부호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레이쇼는, 그래서 제가 레이쇼랑 그 차이를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이걸 보시면 실제적으로 보면 오히려 아까 PMS와 다르게 베이지 방법이 조금 더 안정적인 결과를 카트보다는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기준인데 통계인데 다르게 조금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커버리지 프로버비리티를 구해봤습니다. 즉 회귀 분석을 했을 때의 커버리지 프로버비리티입니다. 커버리지 프로버비리티를 구해보니까 기본적으로 베이지 방법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오고 카트 방법이 조금 더 불안정적으로 나오긴 합니다. 물론 이 방법의 특성을 제가 제너럴 그냥 꼼꼼하게 구한 건 아니라서 이런 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정적 값을 제공해 준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실제적으로 PMS나 성향점수를 한 거에 대해서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오히려 회귀 분석 쪽은 결과가 성향점수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벌 오버랩도 봤더니 인터벌 오버랩은 베이지랑 카트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왜냐면 거의 비슷한 패턴이고 조금 뭐 안정성도 뭐 그게 두 개가 차이지 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파라미터를 많이 낮게 되는 거죠. 즉 파란색과 노란색을 보시면 되고요. 오렌지를.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도 한번 했습니다. 회귀 분석은요 Y3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Y3가 종속 변수고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X1을 종속 변수로 제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X1을 종속 변수로 해보니까 추정치의 절대 차이와 비율을 개보내니까요. 이거는 아까 회귀 분석과 다르게 카트랑 베이지를 했을 때 두 개 비슷하긴 하지만 카트가 조금 더 결과가 좋은 느낌 들고요. 실질적으로 레이셔를 봐도 카트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거의 비슷합니다. 이 정도는 두 개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커버리지 프로버비리티 구했다 보니까 여기서 커버리지 프로버비리티는 오히려 베이지가 좀 더 안정적이긴 하지만 또 좋은 거는 카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애니 샘플이 커지니까 카트에 조금 이게 흔들리는 거죠. 베리에이션이 이제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벌 오버랩을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카트가 훨씬 더 좋게 나옵니다. 즉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봤는데 결과치가 되게 막 다양하게 나오는 겁니다. 성향 점수를 했을 때 다양하고 통계량을 했을 때 다양하고 인터벌 오버랩을 사용해서 다양합니다. 그럼 이게 왜 다양한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모든 그러니까 다양한 데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양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베이지 같은 게 커버리지 프로가 잘 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저희는 조인트가 결합 분포를 추정하기 때문에 혹시 잘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향 점수랑 신뢰 구간을 추정했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요. 성향 점수 모형이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성향점수 모형을 얼마나 정확하게 했을까? 제가 우선은 성향점수 모형 간단하게 그냥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썼습니다. 변수 그냥 넣고. 근데 뭐 인터랙션도 있고 좀 더 복잡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성능이 더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어떤 성향점수를 만들어가지고 정확하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게 의존이 달라집니다. 제가 여기서 다른 성향점수 모형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도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향점수 모형이 중요한 거지 그거에 파생된 표측도는 실질적으로 별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인터벌 오버랩의 경우는 과연 신뢰 구간을 잘 추정했냐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전 신뢰 구간은 단순히 1.96 곱하기 스탠다드 에러로 추정했는데 과연 그 통계량이 그 데이터 안에서는 과연 그런 분포를 갖고 있냐에 대해서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성향 점수 모형이나 우리가 인터벌 에스티메이션 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그거를 추정할 수 있어야지 결과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원자료를 그대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서 파생된 통계가 쉽게 말하면 파생된 데이터를 갖고 그걸 분석하기 때문에 그 파생된 그 결과물이 정확해야지만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만들어진 다음 통계량도 정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에서 적용 가능 현재까지는 측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제 입장에서는 또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고 재현자료 유용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글로벌과 스페이스 측도를 모두 고려하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향 점수 활용한 측도와 인터벌 측도는 각각의 좀 정확성을 높여야 돼요. 그 자체를.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현자료라는 거는 만들어질 때마다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연 재현자료 하나만 갖고 평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토의가 어느 정도는
활용하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여러 개를 맡고 그 불확실성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민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전남대학교 고봉균 교수님께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의 국내 도입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남대학교 통계학과 고봉균입니다. 먼저 이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크고 중요한 행사라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행사에 불러주셔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의 국내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포스터에는 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연구 동향과 국내 도입 방안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제목의 의도가 조금 잘못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목을 좀 수정했습니다. 이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서론 그리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연구 동향, 데이터 과학의 국내 도입 예상 쟁점, 데이터 과학 국가 통계 도입 시 XAI, 그러니까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활용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 및 시사점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의 배경입니다. 요즘에는 새로운 사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산업들이 발전해 나가면서 산업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국가통계 생산 방법으로는 이런 빠르게 변해가는 그런 산업 구조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조사 방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는 뭐 예전에 강의할 때는 뭐 우편조사나 전화조사, 뭐 방문조사 이런 것들을 가르쳤었지만 요즘에는 우편조사는 사실 거의 말도 안 되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 이메일로 진행이 되죠. 그리고 SNS를 활용한 설문조사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껴보셨겠지만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은 귀찮아가지고 응답 안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회수율도 굉장히 낮아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기프티콘을 준다던가 이런 어떤 당근 같은 그 효과를 주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설문조사를 이제 받았을 때 기프티콘은 받고 싶은데 설문조사는 하기 싫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친구나 가족한테 부탁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리인이 응답한 경우에는 사실 그 결과는 정확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ICT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빅데이터의 생산 및 저장이 가능해졌고 여러 가지 활용 가능한 데이터들이 빠르게 증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 있어서 국가통계의 데이터 과학 기술을 접목한 활용 통계에 대한 어떤 관심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슈가 되는 빅데이터가 어떤 걸까요? 아마 각자 자기만의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통용되는 그 빅데이터의 개념을 좀 찾아보면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대량의, 그러니까 수십 테라바이트 이상의 정형 또는 심지어 비정형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그런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창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의로는 전통적인 데이터 프로세싱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이거나 복잡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들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그 데이터 프로세싱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대규모 데이터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기술도 이 빅데이터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인공지능의 정의를 살펴보면 인간의 지적 능력, 그러니까 인지나 학습, 추론, 그리고 이해 방식과 같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한 ICT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이나 이 머신러닝에 포함되는 그런 딥러닝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보통 인공신경망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인공신경망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모든 ICT 기술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ICT 기술이 발전하고 클라우딩 네트워크가 발전함에 따라서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용이해지고, 따라서 이에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분야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환자들의 데이터나 그리고 환자의 검진 결과들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진단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다. 그러면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하는 것보다 더 정확도가 높게 나오는 경우들도 이제 종종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인공지능의 정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기에 약간 신뢰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공신경망 안에 딥러닝 기술이 들어가 있고, 이 딥러닝 기술은 예측 정확도는 굉장히 높지만 설명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VM도 굉장히 정확도는 높은 모델이지만 설명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면에 디시전 트리나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회귀 분석 같은 모델들은 모델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적어도 설명 가능성은 높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그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금융이나 의료, 군사 분야 같은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데 약간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공재처럼 사용하는 국가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보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활용을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국가통계를 산출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통계 수치를 도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이 설명할 수 있는 AI, 그러니까 설명 가능한 AI, Explainable AI라고 해서 줄여서 XAI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도출한 결과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형의 예측 결과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법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환자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병을 진단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환자는 암입니다라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진단을 했을 때 사실 우리가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봤더니 이 환자는 암이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굉장히 높아서 어느 정도 말을 듣기는 해야겠는데 왜 그렇게 진단을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럼 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간략한 예시를 살펴보면, 지금 여기에 개와 고양이가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어떤 이미지를 봤을 때 이 이미지가 개인지 고양인지를 구분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봤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이미지 안에는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죠. 그럼 개로도 분류할 수 있고 고양이로도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이미지를 개로 분류했다면, 지금 왼쪽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를 개로 분류했을 때 도움이 됐던 영역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 빨간색 부분은 오히려 이 이미지를 개로 분류하는데 방해가 되는 부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오른쪽 그림은 이 그림을 고양이로 분류할 때 도움이 됐던 부분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 그리고 고양이로 분류할 때 방해가 됐던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림을 봤을 때 이 이미지의 어떤 부분을 보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개로 분류했는지 아니면 고양이로 분류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은 미국 산하의 방위고등 연구계획국 달파라고 하는데, 달파가 이제 주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규모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크게 설명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는 것과 그리고 근거 설명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그런 연구로 나눠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 가능한 모델 구축은 심층 설명 학습, 그리고 해석 가능한 모델, 그리고 모델 귀납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근거 설명 인터페이스는 그 인공지능 모델의 추론 결과에 대한 설명을 사용자가 좀 이해하기 편하도록 인터페이스를 그렇게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크게 설명 가능성과 정정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일단 돼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도 정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그 달파가 정의한 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모델 첫 번째, 해석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인과관계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데이터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알고리즘 외에 설명을 위한 알고리즘을 더 덧붙이거나 아니면 판단 결과와 함께 그 데이터 처리 과정까지 보여줄 수 있는 설명 모델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시면은 보통 사람이 이 첫 번째 그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그림을 봤을 때, 이런 물체를 봤을 때 보통 사람은 이것을 구분지어 가지고 바퀴도 있고 손잡이도 있고 그 막대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구분지어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의 이미지만 보더라도 굉장히 다채로운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 바퀴가 달려 있는 자전거나 자동차, 손잡이가 달려 있는 자전거, 이런 다양한 그 연관된 이미지들을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나와 있는 그림처럼 어떤 이 물체의 구조 같은 것도 함께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그림처럼 각각의 파트별로 다 구분을 한 다음에 그 파트별로 다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새로운 물체들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사고 방식을 본따서 베이지안 이론을 적용해서 그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필기체를 인식하는 그런 연구도 있었고, 그리고 엔드나 오어 그래프를 디시전 트리에 적용해가지고 각각 어떤 그 구조화된 인과관계 모델을 구축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델 귀납인데, 추론 과정을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인공지능 모델 대신에 설명 가능한 간단한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연구인데요. 보통 아까 그 모델의 복잡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설명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신에 리그레션이나 뭐 아주 간단한 모델들은 모델의 복잡도는 낮지만 설명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그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하나 만들고 나서 그 모델에다가 어떤 한 가지 샘플에 대해서 간단한 모델로 이제 근사를 시켜서 그 간단한 모델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귀납 같은 방법은 일단 모델에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기법에 비해 연산 자원이 굉장히 적게 필요하다는 장점이 있죠. 이게 왜 장점이냐면,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은 학습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뭐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는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나중에 그냥 여기다가 적용한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새로 모델을 구축할 필요 없이 기존에 그 만들어진 모델에다가 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은 심층 설명 학습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인공신경망이 이 이미지를 보고 고양이로 만약에 분류를 하는 신경망이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의 그 노드들이 귀, 눈, 입, 꼬리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도록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혹은 기존 학습 모델을 수정하거나 역산 과정을 추정해서 과거에, 그러니까 그 이미지의 어떤 부분의 기여도가 더 컸었는지를 나타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방법론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라임이라는 방법인데요. 특정 관심 영역과 같은 정보를 가진다고 간주되는 영역을 슈퍼픽셀 단위로 이제 쪼개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모델에 출력하는 그 부분에다가 이제 마스킹을 하게 되고, 그 마스킹한 이미지들을 넣어서 그 영향이 얼마나 그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인데요. 지금 그 개구리 이미지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 개구리 이미지에다가 마스킹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그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얼굴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마스킹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모델에다가 넣었을 때 이 이미지가 개구리로 분류가 될 확률이 0.54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비슷하게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눈과 그 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마스킹 처리를 해가지고 모델에다 넣게 되면 지금 당구공으로 분류가 되었고, 일단 그리고 개구리로 분류가 될 확률은 0.07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하트 부분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마스킹 처리를 했더니 개구리로 분류가 될 확률이 0.0으로 굉장히 여전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이렇게 이미지들을 넣어봤을 때 개구리로 분류될 확률이 높은 부분이 이제 개구리가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인공지능 모델이 어떤 분류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왼쪽 그림처럼 파란색 부분이나 빨간색 부분을 이제 구분지어 놓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이미지가 이 빨간색 영역에 해당하면 개구리로 분류를 하게 되고, 파란색 영역에 들어가면 개구리가 아니다라고 분류가 되는 그 결정 경계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 모델의 복잡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결정 경계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설명하기 좀 편한 아주 간단한 모델, 예를 들어서 선형 모델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 결정 경계에 근사적으로나마 적어도 이 샘플 근처에서는 그 가까운 그 간단한 선형 모델을 근사를 시켜서 이 선형 모델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어와이즈 렐러번스 프로파게이션인데요. 줄여서 LRP 기법이라고 하고, 딥러닝의 출력값에 대한 어떤 입력 기여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산하는 과정을 추가를 해가지고 각각의 인풋 값의 기여도를 계산해서 그것을 히트맵 형식으로 인풋 이미지에 표시를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 아까 그 나왔던 라임과 같은 방법론과는 다르게 이 부분에서는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킬 때부터 이 과정이 이미 적용된 상태로 새로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열심히 설명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건 데이터 과학의 국내 도입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국가통계에 대해 살펴보면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국가통계는 통계법의 대상이 되는 통계로서 국가통계제도를 통해서 배포되는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 기능과 정책 수립, 집행, 평가 기능을 갖춘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공공재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비용도 내지 않고 그리고 더 많이 사용한다고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공공재 성격을 가진 통계를 국가통계나 공식통계, 지정통계 등 다양한 용어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통계는 정책 평가뿐만 아니라 법률 재개정, 경제 및 사회현상 기록, 학문 연구 등 다양한 분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양한 분들이 이제 그 논문 쓰실 때도 이 국가통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현황 설명 같은 것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러면 데이터 과학의 활용 통계는 어떤 거냐? 그러면 일단 장점을 보면 국가통계에 비해 시의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생산 비용이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존 조사 통계의 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그 민간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통계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가지고 있는데 단점도 좀 많죠. 데이터 크롤링이나 뭐 그 집계된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라고 했을 때 이 얻어진 데이터가 그 국가 통계에 비해서 모집단을 대표한다라는 이 대표성이 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고 그리고 모집단의 범위가 이제 실시간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통적인 통계 생산 프로세스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기계학습 방법론을 쓰든 아니면 다른 인공지능 기법을 쓰든 전통적인 통계 생산 프로세스와 다르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존 통계 생산 프로세스와 어떤 비교하기 위한 어떤 표준화된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한 4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에서도 굉장히 이 데이터 과학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통계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생산성 향상이나 아니면 신규 정보 생산, 그리고 기존 통계를 대체하는 그런 활용도로 여러 가지 활용 기술들이 지금 뭐 딥러닝, SVM, KNN 이런 인공지능 기법들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현재 그 데이터 과학 활용 국내 제도를 살펴보면 원래는 국가 승인 통계가 있고 그 안에 지정 통계가 있었죠. 그래서 통계청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점차 개편되고 있을 텐데, 단기적인 개편으로 일단 실험 통계가 도입된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중기적인 개편으로 통해서 전체 공공 통계 그리고 실험 통계를 포함하는 공공 통계가 이제 만들어지고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약간 원론적인 측면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국가 통계를 활용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으니까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통계치를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사들을 보시면 뭐 뉴질랜드 연봉 톱 싹3 인재 모셔간 이 직종이라고 봤을 때 뭔가 이 직종만 하면은 뭔가 연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죠. 그리고 밑에 있는 기사를 봐서도 뭔가 그 IT 업계에 종사를 하면은 누구나 다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숨어 있는 정보는 평균 연봉이죠. 그러면 다음 케이스를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생들도 그렇지만 취업 준비하는 분들이 만약에 A 기업의 평균 연봉이 7,867만 원, 그리고 B 기업의 평균 연봉이 5,133만 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뭔가 A 기업에 갔을 때 연봉을 많이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날 겁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표를 봤을 때 A사 같은 경우에는 임원 한 명만 연봉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오히려 B사에 있는 직원들보다 연봉이 대부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 B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보통 그 왼쪽에 A사보다 보통 많은데 임원의 연봉이 조금 낮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 연봉을 비교해 보면 A 기업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아마 다들 잘 아시는 그런 사례일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 심슨의 역설이 있는데, 1973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대학원 입학을 하는데 남자 지원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성차별로 고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그냥 제가 임의로 작성한 수치이지만 내용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1200명 중에 합격이 800명이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820명 중에 합격자가 180명입니다. 따라서 합격률은 남학생이 67% 그리고 여학생은 22%로 남학생이 훨씬 더 높죠. 하지만 문학부와 공학부를 나눠서 봤을 때는 문학부에서 남학생이 200명 중에 20명 합격해서 합격률이 10%,
여학생은 700명 중에 합격자가 80명이라서 11%. 그러니까 여학생이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공학부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에서의 그 결과가 전체 결과를 대변해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우리가 통계치를 봤을 때 우리가 뭔가 오해할 만한 그런 여지가 없으려면 그 통계치가 나오게 된 그 데이터 출처나 아니면 통계치의 산출 과정들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뭐 소비라던가 투자라던가 수출입, S&P 500 지수, 뭐 블룸버그 만족 지수, 실업률과 같은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GDP 성장률을 예측하는 통계치를 산출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정보들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GDP 성장률이 나오게 될 겁니다. 뭐 은행 같은 곳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믿을 수 있냐라는 거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설명을 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안 되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가통계에 이 AI나 빅데이터를 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아마 충분히 진행되고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생산 절차를 수립한다던가 AI 기술을 표준화한다던가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노력들에 만약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적용이 된다면 그 안에 그 인공지능 안에 있는 내부 정보들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강화가 되고 그리고 투명성도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 및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의 오류를 막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통계 수치를 제시하기보다는 데이터의 출처나 통계치의 산출 과정 등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내부가 보이지 않는 그런 블랙박스로 여겨지기 때문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산출 근거나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AI 빅데이터를 이제 국가 통계에 도입할 때 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볼 수 있는 측면은 기존 통계 기법을 이제 AI 알고리즘으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AI 알고리즘으로 새로운 어떤 지표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성능을 비교 검증할 수 있고 그 성능도 평가하는 그런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I 기술 표준화와 여러 가지 평가 기준들을 마련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봉균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주제 발표로 통계청 김영란 사무관님께서 민간 데이터 기반의 속보성 지표 나우캐스터 포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통계청 빅데이터 통계과 김영란 사무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내용은 뭐 방법론이나 연구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이제 실험 통계를 작성하는 유일한 통계청의 유일한 과인데, 저희가 이제 민간 데이터 기반으로 속보성 지표를 만들고 그거를 올 4월에 서비스를 하게 된 한 케이스 발표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 순서는 나우캐스트 포털에 대한 개요와 포털 구축 추진 내용, 그리고 나우캐스트 포털 서비스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나우캐스트 포털을 구축한 약간의 성과와 그리고 시사점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우캐스트 포털을 구축하게 된 배경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과연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들의 한계에 대한 고민이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고민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정책의 이제 근간이 되는 국가 승인 통계는 현재 약 1,200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약 87%가 1년 이상의 주기로 공표가 되고 있는데, 그중 반 정도는 전국 단위나 시도 단위로만 공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하나는 이제 코로나와 같이 이제 갑작스럽게 나타난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이제 국가 승인 통계 같은 경우는 주기가 1년 이상이다 보니 1년이나 2년 이후가 돼야지 그것들에 대한 영향을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국가 승인 통계가 대부분 이제 조사 통계 기반, 지금 이제 행정 통계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조사 통계 기반의
자료로 설명이 되다 보니 그 사이즈 측면에서 표본 사이즈 측면에서 상세한 부분에서 이제 시도까지만 그 밑에 시군구나 뭐 지자체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공표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제 미흡한 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의 시의성과 그리고 이제 상세성 이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해보고 또한 이제 민간 데이터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의 통합성, 신뢰성 그리고 이제 지속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을 해보고자 저희가 이제 실험 통계로 이 사업을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의구점을 가지고서 앞에서 말한 이제 시의성, 상세성, 통합성, 신뢰성, 지속성 이런 이제 5가지 정보의 방향성을 개선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데이터의 필요성, 접근성, 이제 다양한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정보의 활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빠른 민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생성하는 데이터보다 시의성을 아주 빠르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빠른 주기로 생성이 되는 민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가계나 사업체 그리고 이제 일자리 코로나 같은 사회 현안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이제 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지표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거를 나우캐스트 포털이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서 구현을 해서 서비스를 해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우캐스트 포털 구축에 대한 이제 사업의 목적은 민간 데이터를 이용한 나우캐스트 포털을 구현하여 경제 위기 혹은 코로나와 같은 충격이 유발한 경제 사회적 영향을 신속하게 묘사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이제 저희가 우리 사업의 목적으로 가진 거였고요. 더불어서 이 사업의 범위는 데이터의 시의성 확보를 위해서 일단은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민간 데이터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일단은 검토를 해보고 이 데이터들의 검증을 통해서 속보성이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그것들을 속보성 지표로 만든 후에 그 결과를 기반으로 나우캐스트 포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통계청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그 지표와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연구 보고서 이런 것들도 같이 서비스를 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게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한데 공공기관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겠지만 내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통계청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을 작년 5월에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마련이 안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21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니아가 주관을 하는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공모를 하고 거기에 선정이 돼서 예산을 받고 그래서 그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이제 수행기관인 통계청의 수행기관이었고 이제 참여기관인 민간기관에서 아마닷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준 아마닷컴이랑 시스템 쪽에 관련이 된 베닌 이렇게 이제 3개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뭐 데이터 민간 데이터 를 제공을 해줬던 뭐 신한은행, 신한카드 이런 민간 데이터 제공 기관이 있었고 공공 데이터도 저희가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나 질병관리청 등의 자료도 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나우캐스트 포털에서 지표를 애당초 10개를 목표를 했었고 10개의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크게 이제 부문별로 가계, 사업체, 일자리 그리고 이제 공중보건 이렇게 4개 부분으로 구성을 했고 각 부분에 2개 이상의 지표로 이제 총 10개 지표를 만들어 보고자 했었고 최종적으로는 4월 12일 날 서비스를 하면서 대출 쪽에 이제 협의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8개 지표만 현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표 개발을 위해서 10개 지표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시의성 부분에서 목표를 했던 게 기존의 국가 승인 통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기가 최소 월 단위로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당겨보고자 해서 주 단위를 목표로 했었는데 사실 막상 작업을 하다 보니 그 데이터 생성되는 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그 기관의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주 단위 데이터가 확보가 가능한 것들도 있었지만 월 단위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월 단위로 생성이 된다거나 제공 측면에서 그게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 서비스 되는 것들은 뭐 코로나 확진자 수 이런 거는 일일 데이터로 나오고 있고 그 외에 주간, 월간 이렇게 데이터가 그 공표 주기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지표 개발을 그리고 이제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민간 데이터, 공공 데이터를 쓰면서 공공 데이터 부분에 민간 데이터를 활용하다 보니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국가 승인 통계와 비교를 하면서 이것이 과연 민간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했을 때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국가 승인 통계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통계청의 이제 서비스업 동향 조사나 아니면 이제 여전협회 카드 승인 금액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의 가계 신용 총괄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저희 지표화하는 과정에서 벤치마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했던 작업을 이제 지표화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이제 프로세스를 이렇게 도식화를 해본 건데요. 사실 이제 지표 원칙은 이제 지표 개발이 끝나면 그 지표 개발이 끝난 거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저희가 이제 5월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11월까지 이제 사업을 완료해야 하다 보니 시간적으로 참 이게 좀 촉박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동시에 그러니까 지표 개발을 하면서 시스템 구축까지 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을 나중에 해야 되는 거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표 개발 과정은 이제 제일 먼저 지표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을 탐색하는 게 제일 중요했고요.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이 가용 데이터가 얼마나 있는지 그거를 파악을 하고 이제 입수가 가능하다면 이제 데이터 요건을 정의를 해서 검증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을 받았습니다.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는 데이터 품질 검토와 승인 통계와의 비교 그리고 데이터의 특이점 보완 등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지수화를 하고 세부 비교 항목 등을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우캐스트 포털에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를 요건을 정의를 해주고 그 요건에 맞는 데이터를 입수를 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우캐스트 포털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원천 자료가 아닌 사실 집계 자료 형태로 데이터를 받았다는 게 약간 한계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와 그들이 이제 고객에 대한 정보 차원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로 자료를 서비스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고 이제 그들의 자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외부 데이터에 대한 요건을 정의하는 과정이 내부 데이터를 가지고 요건을 정의하는 과정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조율 과정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제 생각했던 것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이 작업이 진행이 안 되고 도돌이표 형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살짝 지연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데이터 분류 등의 이제 표준화를 통해서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결합하는 과정도 필요했고요. 이제 이 과정은 기관 간 자료 전송과 결합 작업이 이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대체로 이제 뭐 한 3주에서 5주 정도 한 달 안팎 이런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이것 또한 이제 작업의 지연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 존재로 이제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차적으로 개발을 하지 않고 지표 개발 과정이 모두 끝난 후에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사업 진행상 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애자일하게 동시에 지표 개발과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 구축 쪽에서는 설계, 개발, 검증을 이제 3단계로 나눠서 애자일하게 적용을 했고 중간 결과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반영을 해서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제일 먼저 데이터 간 비교가 가능한지를 탐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사 항목에 대해서는 데이터 제공 기관의 생성 기준이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호 비교가 가능한가 하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분류 쪽은 재정의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1단계로 통계청이 보유한 기업 SBR, 기업 등록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제공 기관
사업체 수, 가맹점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표준 산업 분류를 최종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새로운 통합 업종으로 저희가 나우캐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24개로 재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혹시 뭐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은 지금 보니까 발표 시간이 되게 지연이 돼서 이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지역별로 비교 항목을 어느 수준까지, 어느 정도로 비교 항목을 제공을 할 것인가였는데, 지역 분류는 사실 상세할수록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데이터는 이제 각종 항목별 조합의 수에 개체수가 5개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통계적 노출 제어 기법 때문에 마스킹이 되어서 이제 자료가 들어오다 보니 오히려 정보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해서 할 건지,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한 장단점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고려를 해서 지역 분류는 78개, 그러니까 시군구를 78개까지로 아까 산업분류 24종으로 맞춘 것처럼 지역분류는 78개로 저희가 재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필요하시면 제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이제 데이터, 민간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지표 개발을 하다 보니 이 데이터 타당성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이제 특정 기업의 데이터가 우리나라 전체 상황을 대표할 수 있고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이슈에 관련이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승인 통계를 벤치마킹을 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하였습니다. 이제 가계 지출 지표와 관련된 타당성 분석을 한 일부 결과인데요. 왼편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코로나 기간인 2019년과 2020년에 전 업종과 음식 숙박업 서비스 지출 변화 추이를 비교를 한 것입니다. 네, 붉은색은 우리나라 카드업의 합산 수치, 그러니까 여전업 통계 총계이고, 파란색은 이제 나우캐스트에서 사용한 신한카드 데이터입니다. 이제 실선은 전산업, 점선은 음식 숙박업 서비스업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유사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 이것으로 저희가 민간 데이터가 코로나 영향에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데이터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승인 통계를 벤치마킹을 하면서 가계 지출 부문에 있어서 기존 승인 통계인 통계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서비스업 동향조사과 신한카드 데이터 간의 상관 분석을 한 결과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이제 크게 떨어짐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선택된 업종에 대해서 지표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제 코로나 전이 2019년 12월 대비 1차 유행이 되었던 2020년 3월 두 가지 시점에 이제 업종별 지출의 증감률을 비교한 것인데요. 이 증감률을 비교해서 이제 가로축은 이제 승인 데이터, 세로축은 민간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대각선상에서 이 대각선상에 위치한 업종들이 승인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가 이제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이외의 업종은 이제 나우캐스트 포털에서 지표화하는 부분에서 과감히 배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에서 보면 제일 오른쪽에 그 교육 서비스가 마이너스 40% 정도, 그리고 이제 의복 신발도 마이너스 40%, 음식 숙박업이 마이너스 31% 정도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 이제 가계 지출 감소율이 높은 반면에 이제 음식료품이나 이런 업종 지출은 거의 변화가 이제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예술 관련 업종을 제외하면 모두 이제 대각선상에 위치하는 것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해당 업종들에 대해서 민간 데이터가 코로나에 충분한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5분 남았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이슈는 저희가 이제 포털에서 어떠한 형태로 제공할 것인가였는데요. 이제 데이터 제공 시 일단 이용자가 그 수치를 봤을 때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데이터 원자료 값이 이제 그대로 노출되는 것도 지양을 해야 됐으며, 이제 민간 데이터의 장점인 시의성도 살려야 하는 그런 모든 고려 사항을 만족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수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지수화로 수치를 표현을 하고자 했고, 코로나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그 기준에 대한 증감률로 표시를 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에 대한 요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소개는 저희가 이게 이제 나우캐스트 메인 화면인데요. 저희가 크게 6가지 정도의 이제 서비스를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은 4대 부문의 8개 지표, 뭐 가계 사업체, 일자리, 공중보건, 8개 지표를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열지도나 추세선, 시계열 그래프 이런 거를 통해서 시각화로 수치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가독성이 높도록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각 지표별로 이제 상세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 항목, 이제 뭐 지역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연령, 성별, 산업분류, 이제 이건 지표별로 각각의 특성에 따른 상세한 비교 항목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기서 같이 이 지표를 가지고서 연구했던 보고서나, 그리고 이제 그래프나 이런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요 박스 있는 부분에 보면 각 지표별로 이제 그 시계열 그래프의 변화를 일부 설명할 수 있는 특정 시점의 사건이나 정책 등을 이제 이벤트로 표시를 해서 설명을 제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단에 데이터를 제공했던 기관들에 대한 이제 CI를 같이 제공을 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이 참여를 할 수 있고, 홍보를 해줌으로써 이제 보다 확장성이 있는 포털이 되고자 자료 제공 기관을 홍보를 같이 해주면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직접 클릭을 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마이너한 것들이라 그냥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목표했던 성과가 이제 정책 입안자 쪽이나 연구자 쪽에서 이거를 정량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업무 시간이 28,000시간이 단축이 되고, 연구자 측에서는 연구하는 시간과 그 데이터 비용, 데이터를 사서 써야 되니까 우리가 이거를 제공을 함으로써 약 10억 원의 데이터 비용이 절감이 될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을 목표를 하였으나, 사실 이제 이거를 저희가 실험 통계 부분에서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는 아직 저희가 이제 측정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런 정도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이거를 서비스하면서 뭐 언론 보도나 민간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이게 승인 통계가 아니다 보니 그 자료를 제공해주는 기관과의 데이터 협업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제 MOU, 업무 협약을 맺어서 데이터를 제공받는 이런 식으로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뭐 홍보, 그리고 이제 이게 국제 컨퍼런스에서도 우리가 그 민간 데이터를, 코로나 시국에 민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한 민간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 이걸로 나우캐스트 포털이 소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해서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했다 해서 대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나우캐스트 포털은 그러니까 승인 통계가 아닌 국가 통계를 대체하거나 국가 통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검토를 한번 해본 것으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승인 통계에 대한 대체와 보완을 검토하였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가적 팬데믹 상황인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영향을 기준 승인 통계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제 민간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시의성 있게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이것들을 확대를 시킨다면 뭐 국가적 재난, 코로나19 이외에 다른 재난 등에 대해서도 이런 상황들을 확대를 해서 응용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시사점이 또 하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데이터를 이용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전문성이 없는 이제 일반 국민도 직관적으로 이제 알기 쉽게 시각화 서비스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이 나우캐스트 포털을 통해서 일반 국민이 이제 경제 주체로서 데이터에 기반한 경제 활동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란 사무관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편의 주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발표하신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또 발표를 너무 상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조금 오버가 됐는데요. 토론은 한 5분 정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임종호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의 임종호입니다. 우선 그 제12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 심포지엄 연역을 좀 봤는데 2011년에 시작해서 19년까지는 이제 뭐 타이틀이 좀 뻔한 자료 처리, 자료 기획되다가 이제 2020년부터는 이제 좀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서 진행하는 느낌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보면 국가 통계 현재와 미래, 2021년에는 데이터 혁신과 국가 통계 도약,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올해는 이제 국가 통계 패러다임의 변화와 혁신. 그래서 국가 통계를 점검을 하고 그 점검을 통해서 도약의 어떤 도전에 대한 마음을 갖고 올해가 이제 패러다임을 변화와 혁신하는 그런 비전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 지금 국가 통계 방법론 심포지엄의 어떤 중요성 및 좀 미래가 많이 기대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의 더 바람을 더 이제 섞으면 내년 혹은 내후년쯤에는 이제 이 국가 통계, 이 변화와 혁신이 된 국가 통계 개발을 주도로 된 것들이 좀 보급화되고 대중화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통계청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정부기관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국가통계방법론에 대한 어떤 인식과 방법론에 대한 이해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통계개발원이 이렇게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얻은 경험들을 좀 다른 정부기관 부처들과 이제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 우선은 이제 질문을 좀 그 김현민 교수님께 2개를 드리고 이제 준비를 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 좀 간단히 이제 요 재현 데이터 척도와 관련된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김현민 교수님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는 많이 사용하는 재현 자료 생성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예제를 갖고 잘 비교를 해주셨는데 이제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 국가 통계에 적용한다고 하면 그것들 중에서 어떠한 방법을 쓰시겠는지.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좋은 방법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준비하면서 혹은 연구하시면서 어떤 각 방법론의 장단점 느끼신 부분을 선호와 이제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오늘 발표는 회귀 분석을 중심으로 했는데 다른 통계적 추론에서는 사실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분류 같은 걸로 하면 이제 원자료보다 오히려 재현 데이터에서 분류 성능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마치 이제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에서 랜덤 포레스트를 돌렸을 때 아웃라이어가 이제 사실은 스무딩 돼서 들어가면서 그냥 통으로 돌리는 것보다 더 약간 로버스트한 성능을 내는 것과 유사한데, 그런 것처럼 뭐 클러스터링이라든지 혹은 국가 통계에서 많이 쓰이는 도메인 에스티메이션 이런 거와 관련된 어떤 혹시 회계 분석과 다른 통계적 추론을 통해서 이제 방법들을 비교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은 이제 요 2가지 정도로 이제 드리도록 하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코멘트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재현 데이터를 이제 얘기에 앞서서 결국에는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활용하자라는 측면인데, 결국에는 국가 통계로 수집되는 부분들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출 위험과 데이터 유용성을 이제 동시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재현 데이터는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어떤 하나의 그 방법론 중에서 데이터 유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희가 한 2년 전에 통계개발원에서 주최한 어떤 그 회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현 데이터가 보급이 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실은 척도보다는 재현 데이터 생성 방법론에 많이 이제 사실 기울여 왔습니다. 그거는 비단 뭐 통계개발의 문제라기보다는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재현 데이터의 개념과 방법론이 이제 공식적으로 보급화되고 논의되기 시작한 1990년도 이후로 척도보다는 방법론 위주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재현 데이터를 만들어서 실전에서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것보다는 저널에 논문을 내고 사실은 학술적으로 내가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척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재현 데이터 생성 방법을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통계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현 데이터 생성하는 방법보다 사실은 척도에 조금 더 저는 집중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막상 해보면 알겠지만은 결국엔 재현 데이터가 보급이 활성화되고 활용화되려면 이 재현 데이터의 품질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방법들 중에서 어느 그 하나도 품질이 좋다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제 김혜민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예를 들어서 글로벌 척도 같은 그러니까 성향 점수를 이용하는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재현 데이터는 동일한 집단에서 나온 두 개의 독립적인 샘플이 가장 이제 이상적인 재현 데이터입니다. 같은 분포로서 나왔기 때문에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고 인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사실은 노출 위험은 없고. 근데 그러한 데이터에 우리가 가상으로 만들어서 현재 사용하는 성향 점수 척도를 적용하며 이 데이터는 품질이 안 좋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품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사실은 글로벌 척도보다는 분석 중심의 척도,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신 어떤 회계 분석에서 이제 뭐 신뢰 구간을 구한다든지 커버지 프로버티를 구하든지 그런 류들에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 통계에서 많이 쓰이는 통계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해서 척도를 좀 먼저 우선은 정의하고 척도에 맞는 재현 데이터 생성하는 방법론 위주로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재현 데이터를 사실은 통계책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다루는데 다들 하나 이제 잘못 생각하기보다는 저희가 뭔가 이렇게 광고하고 넘어가는 게 무엇이냐면 재현 데이터를 마치 원 자료처럼 취급해야 되고 원 자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 유용성이나 노출 위험을 자꾸 이제 강조를 하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재현 데이터가 사용해야 되는 목적이 꼭 원자료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임상시험 데이터랑 이 재현 데이터를 만드는 이제 그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드는 재현 데이터는 목적이 원자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임상시험 유사한 임상시험을 계속을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 임상시험을 하고 나면 폐기입니다. 근데 비슷한 걸 하는데도 또 데이터 컬렉션 비용을 쓰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걸 재현 데이터로 만들어 놓고 보면 비슷한 임상시험을 할 때 다시 디자인을 고려한다든지 혹은 처음에 할 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고려해서 사전적인 분석 작업, 사전적인 어떠한 그런 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현 데이터가 가져야 되는 어떤 방향성과 그다음 사용 목적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종원 교수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김정민 선임연구원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김정민 선임연구원입니다. 예, 일단 교수님께서 XAI에 관한 개념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대표적인 XAI 접근들을 상세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왜 그것이 필요하고 고려해야 되는지, 특히 통계 분야에 왜 그게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게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데이터 과학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설명을 해주신 부분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 어떤 의견보다는 그 질문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요. 한 3가지 정도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설명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그 UN 유럽경제위원회에서 발간한 통계 알고리즘을 위한 품질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문서로 공개가 됐는데 이게 AI 알고리즘을 통계에 활용할 때 어떻게 품질을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간략하게 이제 지표화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문서입니다. 네, 이 문서에 보면 설명 가능성을 하나의 지표로서 중요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하기로 통계 작성자나 실제 이용자가 과연 AI 알고리즘의 블랙박스를 온전하게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게 가능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그거는 힘들 것이므로 여기에서 설명 가능성이라 함은 그 AI 모델의 전반적인 작동 절차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통계 조직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블랙박스 해석 쪽에 초점을 맞춘 여러 가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법들이 통계 분야에 활용이 되게 어려운 것일지 한번 그 고견을 들어보고 싶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XAI 기술을 통해서 나온 아웃풋을 좀 더 이용자 친화적인 해석을 곁들인 그런 형태로 변환하는 그런 기술이 또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게 최신 기술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라임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어떤 AI 모델의 그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휴리스틱 접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컴퓨팅 파워의 제약이 좀 덜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통계 분야 어떤 품질 진단을 하는데 유용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는데요. 다만 이제 통계 분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전체를 반영을 얼마나 했느냐라든지 아니면 이 모델이 과연 전통적인 통계 방법론하고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방법론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본질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로컬 분석 형태의 어떤 서로게이트 메소드 말고 글로벌한 서로게이트 메소드가 쓰이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부분인데요. 인공지능 모델이라는 것이 결국 비결정적인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요. 결국 그거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또는 성능 척도가 이 정도 수준, 뭐 80% 수준이 나왔으니 이건 신뢰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을 실제 국가 통계에 적용을 할 때는 신뢰 구간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에서는 이 신뢰 구간을 어느 정도 성능 척도에서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이 좀 묻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정민 선임연구원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 발표에 대해서 한남대학교 전계영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정기영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그 토론을 맡은 나우캐스트 포털에 대해서 이제서야 알았다라는 사실이 좀 스스로 이제 되게 깜짝 놀랐고 벌써 4월부터 이미 이용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스스로 되게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거 없지라고 제가 불만을 항상 말하고 다녔거든요. 앞에 있는데도 못 찾고 혼자서 이렇게 불만만 토로했던 제 자신을 좀 반성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나우캐스트 포털에 대해서 많이 알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직접 어떻게 구현되고 있었는지 어떤 프로세스로 이걸 만들어냈는지 파악하기는 어려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토론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용자 입장에서 한번 불만 사항을 한번 정리해 보자. 그래서 이용자 불만을 토로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좀 쓰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용을 해보면서요, 제일 좋았던 거는 비주얼화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아가서 성별 비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아주 쉽게 비교가 가능했고 연령대별 비교를 해보자 그것도 아주 쉬웠고 이런 어떤 비교를 하는 것을 아주 쉽게 만들어줬고요. 나아가서 제가 보면서 제일 대단하다,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던 건 그 그래프 밑에 그 각 시기별로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디 가서 갖고 가서 뭔가 분석을 해야지 할 필요 없이 그 안에서 이때 이래서 갑자기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걸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활용 가능성은 상당하겠다. 그래서 저도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좋은 점이었고 앞으로 불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불만이 컸던 부분 다운로드입니다. 이거 다운로드 받으려면요.
먼저 그 각각 카테고리 선택을 다 하고 그래프를 띄워요. 그럼 그 그래프 안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창이 이렇게 하나의 그 아이콘이 뜹니다. 그렇게 해서 클릭을 하면 그 아이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다운로드된 데이터라는 게 그 그래프를 띄운 것만큼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매출액을 다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 카테고리별로 다 따로따로 선택, 클릭, 선택 다운로드, 선택 다운로드, 선택 다운로드를 반복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부지런한 성실한 사람이 아니면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하다 말았습니다. 예. 한 번에 다운로드 받으면 안 되나? 이걸 구현하는 게 저는 시스템상으로 아주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아마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실 수 있다면 좀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용자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또 하나 그래프에 표현할 수 있는 그게 총 3가지 카테고리까지만 표현이 가능하고요. 나아가서 예를 들어 성별이다. 그러면 성별 2개 이상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다운로드 받을 때도 그렇게 지금 받아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불편하다. 그리고 또 그래프도 3개까지만 꼭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성별은 뭐 2가지니까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지역별로 여러 지역을 비교하고 싶은데 3개 지역까지만 한 번에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답니다. 이거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보여지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래프가 너무 많은 그래프가 동시다발적으로 그려지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문제는 있죠. 그러면 다운로드라도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면 훨씬 수월하겠다. 계속 다운로드 이야기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나우캐스트 포털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라고 할까요? 그런 목적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이제 국가 승인 통계들이 대부분 조사 통계다 보니까 그 카테고리를 쪼갰을 때 데이터가 너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신뢰성이라거나 대표성의 측면에서 항상 문제가 된다. 그래서 민간 데이터는 좀 사이즈도 크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쪼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의도도 어느 정도 포함된 것으로 오늘 발표를 통해서 좀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카테고리 지금 너무 조금 쪼갤 수 있습니다. 네, 여전히 너무 아쉽고요. 물론 이제 지역 더 자세히 쪼갰다라는 점은 좋은데요.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 비교할 수 있고 20대랑 30대를 비교할 수 있는데 남성 20대와 여성 20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거 비교하면 안 되나요? 저는 비교하고 싶은데요. 네, 그 비교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카테고리들을 조합해서 쪼갤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지금 원데이터를 그 연구자나 누가 가서 접속할 수 없잖아요. 여기 보여지는 게 전부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그 좀 더 상세한 쪼개지는 방식이 이제 구현이 되어야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이걸 통해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표값만 나와 있는데요. 승인 통계랑 어느 정도 비교하는 그런 것들도 조금 보여주셨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직접 비교하는 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걸 비교해 놓은 이미 그런 그 결과물이나 연구 보고서 같은 것들이 같이 좀 탑재가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들어가서 이거가 정확히 어떤 의미지, 이게 진짜로 그냥 그 값 자체만 보고 그냥 믿어도 되는 건가, 이게 진짜 우리나라 전체를 대변하는 게 맞나라는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뭐 그게 잘 안 맞은 업종은 제외시켰다, 뭐 이런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오히려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 들으면서 만약에 잘 안 맞는 업종이 있으면 그걸 보정을 하면 안 되나, 보정을 해서라도 그걸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나가서 보정이 일어났다면 그 보정을 했다라는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그걸 조심해서 이용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지금은 그 사이트 안에서, 포털 안에서 그런 정보들을 전혀 제공을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 그걸 그냥 믿고 그대로 쓰는 게 맞을지, 그리고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로서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써야 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출 통계, 지출에 대해서 거기 보시면 신용카드 지출액이거든요. 이게 전체 지출액이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신한카드 데이터니까 신한카드 지출액이라는 거죠. 그럼 신한카드 지출액이라는 게 일정하게 계속 그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지출의 비중을 계속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냥 그거의 흐름을 가지고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신한카드 지출액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비중이. 그럼 그게 바뀌었을 땐 그러면 어떻게 믿을 것이냐. 그럼 언제 바뀌었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이걸 믿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걸 좀 비교해서 레포트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제 이용하면서 충분히 신뢰성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벤트가 주로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 이벤트만 지금 레포트가 거기 밑에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출이라거나 뭐 여기 나온 매출이라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코로나 이외에도 다양한 이벤트들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이벤트를 다 표시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의 어떤 정책이 들어갔다거나 또는 뭐 사회 전체적으로 이슈가 되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다거나 하면 그런 것도 같이 좀 거기에 표시를 해줘서 다양한 이벤트들이 거기에 좀 표시가 되면 좋겠다라는 근데 이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달 초까지 신규 지표 추가 등 개선 아이디어 설문을 진행을 하셨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불만 사항들이 아마 거기에도 나왔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나가서 신규 지표들이 좀 더 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추가되고 하면 아마 정말 굉장히 이용성이 높은 그런 포털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한 명의 연구자로서 앞으로 계속 기대하면서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경 교수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럼 발표자 분들께서 방금 토론에서 나왔던 질문이나 추가로 또 하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한 1분 30초 정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임종원 교수님께서 거의 다 이제 본인의 의견을 많이 얘기해 주셨을 때 저도 거의 동의하는 편이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해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통계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약간 비모수적 전공이 맞는데 여러분이 좀 그러니까 모형을 가정할 거냐 가정하지 않을 거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이크로 데이터를 공개했을 때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에 가정할 거냐 아니면 그냥 완전 오픈형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목적에 대한 마이크로 데이터를 오픈한다면 그 목적에 맞는 방법론을 적용하게 되고 그 목적에 잘 맞게 모델링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 특별한 목적이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공개가 된다면 일반적인 접근 방식을 했을 때 안정적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일반적인 접근 방식을 했는데 뭐 개별 방법론이나 개별 목적에 따라서 성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계청에서 과연 어떤 마이크로 데이터를 오픈할 것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맞춰서 방법론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오버럴하게 오픈할 거면 일반적으로 잘 맞는 방법,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냥 스페시픽하게 어떤 목적을 오픈할 거면 그거에 잘 맞는 방법으로 그 목적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신스팝이랑 제가 베이지안 방법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신스팝의 파라메트릭은 모형을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모형 선정과 순서를 잘해야 되고요. 카트 같은 경우나 이제 그게 조금 단점은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데이터가 1, 2, 3, 4, 5면 1, 2, 3, 4, 5가 나온다는 겁니다. 1.1, 1.5, 1.5가 잘 안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스무딩이라는 방법을 쓰긴 하지만 그것도 정확하진 않아서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고, 베이지안의 방법은 우선은 분포를 추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한데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양이 많아지고 변수가 많아지면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컴퓨터가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속도가 많이 걸리는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먼저 정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재현 데이터를 만들 것인가에 따라서 그 목적에 맞는 방법을 적용하는 거고 그 목적에 맞는 칙도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다른 통계적 방법을 통해서 칙도를 한번 성능을 비교해 본 적이 없냐 했을 때 실질적으로 분류 모형까지 저는 생각을 못해서 거기까지 안 했고, 개별 통계 평균 분산 뭐 이런 값을 비교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럼 저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평균 분산 같은 거를 맞추면 확실히 신스팝의 카트가 조금 더 저는 정확하다고 특히 컨티뉴어스 밸류업은 거의 상관이 없는데 바이너리 밸류는 카트가 더 정확하거든요. 그 이유는 카트는 그 안에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값을 갖는다고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즉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떤 칙도에 제가 PS 프로펜 성향 점수 분석이나 인터벌 오버랩에 우리가 좀 더 개선된 방법을 고민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활용한다면 과연 어떤 목적으로 재현 데이터를
그걸 정한 다음에 그 정한 방법에 맞춰서 만들면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칙도도 그거 목적에 맞게 약간 정해서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평균 분산에 관심이 있는데 평균 분산과 막 총합에 관심이 있는데 애써 뭐 리그레션에 잘 맞고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목적까지 관심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거를 공유하는 데이터를 비교한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측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병균 교수님. 네. 네,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자면 먼저 제가 유엔에서 사용하는 그 AI 품질을 테스트하는 프레임워크는 잘 모르겠지만 그 통계 작성자가 AI 알고리즘을 돌려보면서 이제 그 작동 절차를 확인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이 통계 작성자가 그 AI 알고리즘을 돌려보면서 어떤 작동 절차를 파악한다는 것부터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그 과정을 직접 돌려보면서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결과가 나온지에 대한 그 근거를 하나씩 통계학자가 학습을 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까지는 아직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그렇게 발전하지가 않아서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에 어떤 부분들을 표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변수가 중요하다 뭐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자연어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연어로 설명해주는 그런 알고리즘들도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나중에 이용자 친화적인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돼서 나중에는 잘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라임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로컬한 방법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료 인공지능으로 뭐 예를 들어서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는 알고리즘을 만들면 그리고 라임 기법을 적용했을 때 환자의 데이터들마다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어떤 그 정보를 봤을 때 이 질병에 진단된 게 맞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어떤 다른 환자를 넣게 되면 또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나마 저희도 논문 쓰려고 하다 보면 이제 통계를 제시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테스트 세트를 다 준비해 놓고 그 결과들을 모두 다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과를 제시하는 게 그나마 로컬한 방법을 숫자를 많이 그 테스트 셋을 가져가면서 글로벌하게 그나마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라임처럼 그 로컬한 방법 이외에도 그냥 글로벌적인 방법들도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나중에 더 좋은 결과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뢰 구간에 대한 질문에서는 사실 그 어떤 모델이 성능이 잘 나왔다라고 절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항상 어려운 것 같고요. 통계 분야에서도 그렇지만 뭐 의료나 금융 분야에 있어서 의료 같은 경우에는 질병을 잘못 진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도가 굉장히 높게 그 요구가 되는 측면이 있고 금융인 경우에는 사실 잘 맞추기도 좀 힘들지만 너무 그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정확하게 잘 맞추기도 힘들지만 그나마 예를 들어서 한 2% 수익이 나는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보통 그 금리보다 2% 높은 수익이 나는 확실한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이건 확실히 돈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건 더 많이 활용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따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 맞추면 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질병이 있는데 없다고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모두 다 고려해가지고 모형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영현 사무관님. 일단은 제 발표를 통해서 나우캐스트 홍보를 했는데 교수님께서 몰랐던 사실을 알았다고 하니 일단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한 것 같고요. 잘된 점 몇 개, 미흡한 점 쭉쭉쭉쭉 계속 연속적으로 지적을 해주셔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작은 예산과 짧은 기간 안에 하다 보니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희가 이제 급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만든 시스템인데 이거를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실험 통계라는 미명하에 저희가 지표를 개발을 하고 이거를 서비스를 하고 이제 여기에 나간 지표들이 실험적 통계로 등록이 4개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신 미흡한 점들이 이제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도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오픈 이후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의견 수렴 채널들 통해서도 그렇고 국민정책 디자인단 이제 국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한 개선점들을 이제 도출을 하는 그 과제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들도 이제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들에 거의 이제 흡사한
내용들이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 시스템을 계속 운영을 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이고 앞으로 개선을 해서 더 좋은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한 7분 정도 남았습니다. 온라인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현장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하고 같이 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그 김영란 사무관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확산되면서 그 문체부에서도 스포츠 관련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한카드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정책 의사 결정을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맞닥뜨린 문제는 뭐냐면 행정적으로 산업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과 민간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분류 기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은 저희 쪽에서 작성하고 있는 그 스포츠 산업 실태 조사가 이제 승인 통계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데 승인 통계상에서의 산업 분류 기준과 신한카드 측에서 가지고 있던 그 산업 분류 기준이 좀 다르다 보니까 뭐 모집단이라든지 표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그 차이점들이 있어서 결국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활용을 했지만 뭐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는 이제 사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혹시 노하우가 있으시면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답변은 조금 이따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더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여기 온라인 질문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발표자분들께서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영민 교수님께 나온 질문은요. 재현 자료는 다양한 형태의 변수들의 복합적인 구조를 잘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직업 분류와 소득처럼 서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이산형과 연속형 확률 변수 간의 연관된 특징을 반영한 재련 자료 또한 구축이 가능한지 어떤 로직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고 교수님께는 이미지 자료가 아닌 자연어나 숫자 처리를 기반으로 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란 사무관님께 온 질문은요. 나우캐스트 포털에 실제 얼마나 지금 접속을 하고 있고 또 얼마나 잘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현장 질문과 합쳐가지고 이번에는 김영란 사무관님께서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통계청에서 이제 산업분류에 표준 산업분류라는 게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쓰는 뭐 업종 분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거하고는 통계청에서 지침 정도만 되지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들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칭시키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표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신한카드나 이런 데서 쓰는 업종들을 저희가 매칭을 시켜봤자 이제 100% 매칭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일단 표준 산업 분류 기준으로 작업을 했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현장에서 쓰는 분류들을 업종뿐만이 아니고 그것들을 이제 표준 산업 분류에서 하지 않고 그 하위 단계로 내려간 분류들을 좀 어떻게 정리를 해보는 작업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행에는 옮기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쓰는 분류와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쓰는 분류를 좀 매칭을 시켜서 현장에서 쓰는 분류들을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없기 때문에 노하우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조만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서비스 오픈을 하고 4월에 서비스 오픈을 하고서 접속자 수를 관리를 하고는 있으나 이제 오픈 당시에는 이제 뭐 보도 자료도 나갔고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데 일단은 4월에 오픈 이후에 거기에 이제 나우캐스트 포털에 있는 지표뿐만이 아니고 이제 빅데이터 통계과에서 실험 통계들로 구성된 지표들을 다른 것들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함께 이제 지표 그 접촉자 수가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서비스 오픈을 하고서 이제 이거에 대한 홍보와 그리고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개선점이 좀 많다 보니 이런 거에 대한 개선과 이런 것들을 개선한 이후에 홍보를 더해서 더 많은 접촉자 수를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촉자, 그러니까 접속을 한 이용자 수는 제가 정확하게 숫자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고 저희 쪽에서 이제 그 접속을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채널이 없다 보니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것들을 원하고 이 자료를 가져가서 어디에 사용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추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분균 교수님. 네. 네, 그 이미지 이외에 뭐 자연어나 숫자 처리에도 이제 라임이나 LRP 같은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자연어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들을 토크나이즈를 하고 그냥 토큰으로 만들고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그 어떤 단어에 그러니까 인풋으로 들어갔던 어떤 단어가 어떤 원인이 돼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단순한 그 숫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임상 데이터를 넣었을 때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 항목들 중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 환자가 이렇게 이 질병에 진단되었다 이 수치가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결과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데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전도 데이터처럼 시계열 데이터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이미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기 김영 교수님한테 질문 하나 꼭 좀 더 해달라고 해서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유형성 평가와 이제 프라이버시 보장 정도 사이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프라이 보장 정도에 대한 측정은 어떻게 병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재현 데이터의 생성 방법들은 당연히 복합 구조를 다 반영하는 게 목적입니다. 변수의 구조를 반영하는 게 목적인데 현재 발달된 개발된 기술의 한계는 실질적으로 변수가 너무 많아지면 그 복합 구조를 다 반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데이터가 충분히 있다면 저는 가능하면 그 그룹핑을 시켜가지고 그 내부 안에서 예를 들면 그러죠. 서울시에서 우리가 뭘 알고 싶으면 서울시는 너무 크니까 서울시에 구분을 해서 구로 나눈다든지 어느 정도 그룹을 해서 하는 방식을 보통 아직까지는 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너무 커지면 결과적으로 그거에 대한 추정에 대한 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실질만 현재 개발된 발전되는 방법들은 전부 다 그 복합 구조를 잡는 게 목적입니다. 잘 유지해서 잘 잡는 게 목적이고요. 두 번째 유용성 평가랑 실제적으로 프라이버시 평가는 동시에 가야 되는데 재현 데이터에 제가 포커스를 만드는 이유는 재현 데이터는 아까 신스팝은 조금 다르지만 재현 데이터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그 개인들의 값을 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포를 추정해서 분포에서 데이터를 제너레이팅하니까 실제 값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값이 나오지 않고 그냥 생성된 값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약간은 프라이버시 데이터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다만 부분 재현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는 그 부분 데이터에서 공개되는 원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원자료를 통해서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데이터 정보에. 그럴 때는 당연히 프라이버시 동시에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즉 프라이버시가 어느 정도는 우선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선 고정된 하에서 유용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두 번째 세션에서는 뭐 첫 번째 발표에서 좀 기존의 어떤 매스킹 기법의 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우리 재현 자료의 유형성을 평가하는 다양한 척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가졌고요. 두 번째는 우리 데이터 과학을 국가 통계에 결국 잘 활용하기 위해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방법론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보성 지표를 우리가 잘 서비스하기 위해서 통계청에서 개발된 나우캐스트 포탈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고 성과를 내서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참석자들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발표하신 분들도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연구를 통해서 저희한테 많은 정보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2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두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와 토론에 수고해 주신 분들과 온라인 및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익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주신 여섯 분과 좌장으로 수고해 주신 최필근 실장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3시 35분부터 오늘의 마지막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